어떻게 모두 남의 일 같아? 지금이 몇 시야? 일찍 들어오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일렀어 도대체. 엄마는 문을 열어주며 버럭 짜증을 냈다. 낮에 할머니가 간병인과 한바탕 난리를 쳐 그렇잖아도 심란한데 오늘도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늦게 들어온 식구들 때문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사람들이 왜 그래 정말. 정신 빠진 노인에 가둬놓고 마음이 편해? 미안해요. 엄마는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에 마룻바닥을 걸레로 빡빡 문질러대며 딸의 얼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술이 떡이 되어 돌아온 정수는 벌써 2층 제 방에서 골아떨어졌고 연수가 들어오기 직전에 근덕댁을 앞세워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아버지는 안방에 있었다. 연수는 주방에서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는 근덕댁을 흙기 보며 냉장고에서 물을 따라 마셨다. 아휴, 나 죽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할 인간들이야. 근덕댁은 신우이가 화를 내는 게 자기 탓이라도 되는 듯 이래저래 눈치만 살피는 중이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왔다. 자기가 곧 어찌 될 줄도 모르고 그 밤에 걸레질이나 해대는 엄마를 대하자 아버지는 속내가 뒤틀렸다. 늘 당연한 것으로 보아왔던 엄마의 노동이 이제는 아프게 눈에 걸리는 것이다. 정석이 없어? 그걸로 때가 져요. 여전히 걸레질을 해대며 짜증을 내는 엄마를 연수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일순 아버지의 눈에 노기가 서렸다. 연수 네가 좀 해라. 놔둬요. 걔가 손모가지가 힘이나 있어. 연수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엄마가 입을 열었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불효령이 떨어졌다. 연수 시켜. 순식간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엄마가 들고 있던 걸레를 낚아채서는 연수 앞으로 던져버렸다. 임마 네가 좀 해. 연수는 기가 막힌지 그대로 선 채 아버지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연수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엄마였다. 이 양반이?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재빨리 달려와 걸레를 집어드는 근덕댁을 단호하게 저지하며 계속해서 딸을 몰아붙였다. 너 왜 안 해 임마? 아버지 말이 말 같지 않아? 잠시 어리둥절해 있던 연수의 표정은 점점 아버지를 경멸하는 쪽으로 바뀌어갔다. 어제 오늘 정말 왜 그러세요? 저도 힘들어요. 연수는 왜 갑자기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살이 어째서 자신에게로 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럴수록 격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이 자식이? 뭐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돈 벌어서 힘들어?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직장 생활한다고 유세해? 벌지마 임마. 너 안 벌어도 먹고 살아 이 자식아. 네가 무슨 공주야? 왜 기집애가 집안일을 안 거들어? 엉? 네 엄마가 종이냐? 네 눈엔 엄마가 종으로 보여 임마. 누가 그렇대요? 어디서 말댔구야? 연수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대들자 아버지는 곧 딸을 때리기라도 할 듯 발을 번쩍 치켜들었다. 아, 왜 그래요 도대체. 힘들기라고 들어온 애한테. 그리고 아무리 처남이 밉다지만 어떻게 처남댁을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해요? 아버지를 가로막으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엄마의 눈길은 원망으로 가득했다. 눈치 빠른 근덕댁이 마루를 닦다 말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아니에요 형님, 그게 아니고요. 엄마의 푸념이 계속되었다. 어머니, 나랑 당신 아니면 남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좀 일찍 들어오지. 술 먹지 말고. 엄마는 정작 자신이 화난 이유는 연수 때문이 아니고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둘러치며 애써 딸을 감싸주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잠시 처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소리 좀 그만 지르시라고요. 그때 연수가 들고 있던 물컵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저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 말이 다시 도화선이 되었다. 찬바람을 쌩 일으키며 2층으로 올라가는 딸이 뒤통수에 대고 아버지가 분통을 터뜨렸다. 뭐? 힘들어 죽겠어? 이 자식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 임마, 네가 네 엄마만큼 힘들어? 네 엄마가 지금 어떤 줄이나 알아 임마? 어제부터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는 계속 알 수 없는 말뿐이다. 왜 자꾸 엄마 얘기를 저렇게 이상하게 하시는 걸까?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들어와 식구들을 달달 볶는 게 분명하다. 워낙 성격 자체가 그런 분이니까. 아무튼 지금 연수는 지나치게 과민해진 아버지를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아버지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상해하는 엄마를 억지로 돌려세웠다. 나와, 해줄 얘기가 있어. 이 밤중에 어딜 나가요? 당신 아픈 거 얼마나 안 좋은지 말해줄게. 그런 걸 못하러 밖에 나가서 말해. 엄마는 여전히 2층 계단 쪽으로 가 있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시큰둥하게 내뱉었다. 얘기가 길어. 나오라면 좀 나와. 마침내 아버지는 싫다는 엄마를 방광제로 이끌다시피 해서 마당으로 나왔다. 당장 내일이면 입원을 시켜야 하고 수술도 해야 하는데 도무지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 무엇보다도 곤혹스러운 건 본인에게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말해요, 어서. 그래, 어디가 그렇게 나쁘대요? 다 나쁘대. 참, 아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다 나빠? 막상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차마 엄마를 마주보지도 못한 채 담배를 입에 물었다. 진한 잉크빛 하늘 저편에 눈썹 크기만한 초승달이 뒤로 넘어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가고 있었다. 여자 나이 57이나 되도록 자신은 아내한테 저 초승달만큼도 해준 게 없었다. 늘 애처로웠던 것도 마음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살아왔다. 어느 하루 이렇듯 단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었다. 부부가 30년 만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달을 보며 나눌 수 있는 얘기가 고작 사형선고라니. 아버지는 담배 끝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 몸을 며칠 앞둔 밤이라 달은 아까보다 더 창백하고 야인 것 같다. 아버지는 담배 한 개비를 더 뽑아 물었다. 암이야. 이윽고 아버지는 그 혐오스러운 단어를 입에 올려야 했다. 암? 그래. 예상외로 엄마는 전혀 놀라는 기색도 당황하는 목소리도 아니었다. 무슨 암? 자궁암. 이 양반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어 어린이처럼 되묻는 엄마를 아버지는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엄마가 짐짓 대수롭지 않다는 듯 태연스레 말을 이었다. 초기야? 안 아픈 거 보니까 초기가 맞나 보네. 그래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곤혹스럽게 바라보았다. 자궁 드러내야 해요?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의 반응은 태연하기만 하다. 까짓 거 드러내지 뭐. 그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아버지도 뭔가 할 말이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엄마의 병세는 까지 자궁 하나 드러내는 수술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욱 엄마를 상대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였다. 기껏 말해야 할 진실이 죽음뿐이라니. 사람이 목숨이 어쩌면 이렇듯 속수무책일 수 있단 말인가. 아내한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암이라는 얘기를, 그것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명색이 의사라는 작자가 아무런 대책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아버지는 그야말로 가슴이 답답해 팽창된 심장이 그대로 터져나갈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처럼 긴 담배 연기를 토해냈다. 담배나 좀 꺼요. 엄마는 자신의 병보다도 아버지가 뿜어내는 담배 연기가 더 싫다는 듯 짜증을 낸다.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담배를 비벼 껐다. 그런 아버지를 겼는지라며 엄마가 오히려 달래듯 말을 이었다. 이제 쓸데도 없는 자궁 드러내는 게 뭐가 어째서 그래요? 구밥의 선자도 평창동 개친구도 드러냈다는데 뭐. 아이고 차라리 잘 됐어. 혹시나 싶어 나도 조마조마하더만. 이제 이 나이에 애날 일이 있어 달거리를 할 거야. 아이고 난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나네. 사는 게 무섭지 그런 게 겁나?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대범한 척하던 엄마도 마음 한켠으론 개운치가 않았던지 옷깃을 여미며 진저리를 쳤다. 어서 들어가요. 청승 떨지 말고. 아우 추워. 아픈 데도 없이 그런 병에 왜 걸렸대? 안 아파? 아프면 뭐 대신 아파줄래요? 아버지는 끝내 조금도 심각하지 않은 표정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반문하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은 저렇게 해도 이 여자 속으론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랴. 순간 무언가 뜨거운 것이 그의 가슴 한복판을 아프게 짓눌렀다. 어느새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이었다. 영석은 1시간이 넘도록 누군가와 통화 중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해지는 건 왜일까? 인사도 없이 영석의 아파트를 빠져나올 때만 해도 다시 전화할 마음 같은 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심한 모욕감으로 만신창이가 돼버린 연수의 흐트러진 심사를 수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차영석이라는 남자 하나뿐이었다. 그는 결코 아버지와는 닮지 않은 연수가 아는 단 한 사람의 남자였다. 수화기에선 통화 중임을 알리는 신호음만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누굴까? 그 남자의 다감한 목소리를 이토록 오래 누리고 있는 상대는. 연수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정수도 이제 총각 다 됐네. 술도 마시고. 우습다. 제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정수를 근덕대게 대견한 듯 보고 있다. 그녀는 침대맡에 앉아있다가 연수가 들어오자 얼른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이 차이가 10년이 넘는데도 근덕댁은 연수나 정수를 어려워하는 편이었다. 좀처럼 남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시집 조카들의 유난한 성격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귀여워했다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었다. 연수도 속으로는 항상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해왔다. 연수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안 그래도 형님 내일 입원하시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 봐. 근덕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처음에 연수는 그 말을 무심코 흘려들었다. 예심 많은 외숙모가 아버지 편을 들며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얼핏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누가 뭐래요? 누가 뭐라다니. 형님이 입원하신다잖아. 연수, 너 아직 모르고 있었나 보네? 근덕댁은 금시초문인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해하는 연수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연수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방광이 안 좋아 고생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한 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한 며칠 걸릴 모양이야. 수술까지 한다던데. 점점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연수는 심란한 어조로 덧붙이는 근덕댁을 빤히 쳐다보았다. 얼마나 심하대요? 심하긴 조금 그렇대. 사실 나도 잘 몰라. 오줌포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이, 내가 좀 그랬잖아. 뭘 들어도 통 머리에 안 남아있어. 워낙 내가 닭대가리잖아. 이런 식의 대화로는 도무지 궁금증을 풀 길이 없을 것 같았다. 연수는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다 말고 정수방을 나와버렸다. 연수는 안방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안방에선 어머니가 옷가지들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혼잣말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내일 당장 어떻게 수술을 해? 내년 봄에 수술하면 안 될 게 뭐 있어? 새 집에 들어가서 하면 일도 없고 좀 좋아. 집이 일이 태산이구먼. 아, 생전에 안 써주던 신경을 귀찮게 다 쓰고 말이야. 아이 참,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네. 어이구, 고약한 영감탱이 같으니. 평생 한번 남편 뜻을 꺾어본 적이 없는 엄마는 늘 혼자서 입버릇처럼 푸념을 늘어놓곤 했다. 지금도 엄마는 그저 입으로만 짜증을 부려보는 것이다. 연수는 말없이 안방문을 도로 닫고 거실로 나왔다. 유리창 밖으로 정원 의자에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올해 갓 예술을 넘긴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쩐지 몹시도 초라하고 후줄근해 보였다. 연수는 비로소 어제 오늘 못마땅하게만 보이던 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연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아버지가 앉아있는 정원으로 향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연수는 괜히 움찔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이리 와 앉아라.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아버지가 담배를 비벼 끄며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연수는 말없이 다가가 정 박사의 앞쪽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둘 다 서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는 않은 채였다. 너희 엄마 내일 수술 들어간다. 대체 무슨 병인데 수술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은 걸 꾹 참고 연수는 조용히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암이야. 예? 자궁암이다. 그 순간 연수가 느낀 감정은 충격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분노였다. 아버지는 매사에 그런 식이었다. 늘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로 식구들을 지배하려 들었다. 무슨 큰일이 생겼어도 식구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는 법이 없었다. 병원이 남의 손에 넘어갈 지경이 되었을 때도 식구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나중에야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은 격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일뿐만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식구들의 의견 같은 건 묻지도 않고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처리했다. 그때마다 다른 식구들은 그 뒷감당을 하느라 뿔먹은 벙어리처럼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에게 어쩌면 저러듯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필 그것도 수술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연수는 그 엄청난 사실을 이제와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암이라면 그 정도의 어떻든 무엇보다 먼저 죽음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다.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연수도 그 보통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연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독단적인 사고방식을 경멸하며 야멸차게 따지고 들었다. 진작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좀 전에 있었던 불유쾌한 언쟁이 뒤끝이 부녀지간에 아직 앙금으로 남아있던 터였다.
딸이 추궁에 응하는 아버지의 말투도 곱지 못했다. 네가 언제부터 네 엄마를 그렇게 챙겼냐? 그 말엔 연수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꼭 저런 식으로 상대방의 길을 꺾어버리는 아버지의 폭언엔 진저리가 났다. 연수는 화가 나는 걸 간신히 참고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수술만 하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대답은 왠지 맥살이 풀려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말투에 답답해진 연수가 재차 물었다. 정말이죠? 그렇다잖니. 아버지는 의사인 아버지한테 다짐이라도 받아두겠다는 투로 다그쳐 묻는 딸에게 결국 버럭 짜증을 내고 말았다. 아버지는 딸의 물음에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정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아마 충격받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연수는 그렇게 말한 뒤 먼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부모한테는 항상 뻣뻣하기만 한 녀석이 그래도 제 동생은 챙길 줄 아는군. 아버지는 그런 딸이 한편으론 가상해 보였다. 아버지는 거실로 들어서는 딸이 축 처진 어깨를 돌아보며 담뱃갑을 열었다. 초저녁에 두 겹째 샀던 담배는 한 개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연수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안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엄마는 거기 있지 않았다. 건너방에 가보았다. 어느새 정신없이 잠이 취해 늘어져 있는 근덕댁을 내려다보며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 이가 소복하네. 들었년. 할머니는 잠자는 근덕댁의 머릿속을 뒤적여가며 뭔가를 자꾸 먹는 신용을 했다. 그 모습이 마치 원숭이가 이를 잡아먹는 것 같다. 그러거나 말거나 근덕댁은 몹시 고운하게 잠들어 있었다. 연수는 누가 보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이잡는 재미에 빠져있는 할머니를 우울한 시선으로 보다 문을 닫았다. 화장실 쪽에선 엄마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수는 손잡이를 살짝 당겨보았다. 문은 잠기지 않은 채였다. 연수는 안에서 들어올 수 있게 노크한 다음 천천히 문을 열었다. 왜? 일 보게? 아니요. 엄마는 변기에 앉은 채로 아랫배를 양손으로 꾹꾹 누르고 있었다.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이 여의치 않아 끙끙 앓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무심하게 흘려들었던 게 죄스러워 연수는 목이 메인다. 연수는 화장실 문틀에 기대선 채로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엄마가 볼일을 볼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서 있느냐는 투로 물었다. 연수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엄마는 그 말에 고통스러워하던 표정을 애써 감추며 빙그레 웃었다. 별거 아니야. 초기는 드러내기만 하면 깨끗하대. 혹시라도 정수 알게 하지 말고. 지레 놀라 퍼적 뛴다. 무록 났다고 아주 쉬운 수술이라고 해. 너무 걱정 말고 우리 나이엔 이런 수술 많이 한다. 네. 아프진 않죠? 안 아파. 어여 들어가자. 늦었구만. 연수는 아직 초기라는 어머니의 설명에 다소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속으로 어머니가 초기 중에서도 아주 초기인 상태, 암이라는 병명만 갖다 붙였을 뿐 알고 보면 그 정도야 암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극히 양호한 상태이기만을 간절히 빌었다. 아버지와의 냉랭한 대화를 통해선 어느 것 하나 엄마의 병세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버지는 다만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을 말해줬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엄마의 대수롭지 않은 태도에서나마 나름대로의 위안을 찾고 있었다. 이튿날 연수는 회사에 결근계를 내고 엄마의 입원 준비를 도왔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져갈 짐을 트렁크에 싣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엄마는 안에서 나오질 않는다. 간병인만 있는 집에 할머니를 두고 나오기가 영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서 연신 줄담배를 피웠다. 엄마 빨리 나오라 그래. 아버지도 화내시겠다. 백미러를 통해 아버지의 초조한 모습을 보던 정수가 짜증을 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정수는 엄마의 수술보다도 아버지의 히스테리가 더 부담스러운 눈치다. 연수는 벌써 3번째 경적을 울렸다. 엄마는 안에서 할머니의 점심 수발을 드는 중이었다. 이날따라 투정도 안 부리고 얌전히 밥그릇을 비운 할머니가 스스로 물까지 마시는 모습이 엄마 보기엔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다. 어서 가세요. 기다리시나 본데. 경적 소리에 이어 간병인이 퇴근하는 말을 듣고서야 엄마는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아줌마, 어디 가? 놀러. 엄마가 일어설 기색을 보이자 할머니는 불안한 듯 눈망울을 굴린다. 엄마는 차마 그런 할머니를 떼놓기가 어려워 몸과 마음이 다 무겁다. 그렇지만 웃는 낯으로 할머니를 다독거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했다. 할머니가 또 응석을 부렸다. 나도 데려가. 싫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가 들고 있던 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버렸다. 나쁜 년, 기어이 날 버리려고. 할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며 성화를 부리기 시작했다. 나 데리고 가라 이년아. 나 데리고 가. 너 혼자는 못 간다 이년. 엄마는 마구 악을 쓰며 매달리는 할머니를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저 애만 태우고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선 연신 재촉하느라 경적을 울려댔다. 나도 데려가라. 응? 나도 데리고 가. 할머니의 성화는 이제 사정주로 바뀌었다. 저러다가 할머니의 눈은 곧 뿌옇게 흐려져서 그렁그렁 눈물이 맺힐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주름투성이의 노안이 금방 흥건해지고 있다. 그런 할머니의 애처로운 눈동자가 기어이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고 만다. 당장 입원을 안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유난을 떠는 남편만 아니었다면 수술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게 엄마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랬다간 그 불같은 성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엄마는 할 수 없이 납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서야 했다. 수술을 해도 내년 봄에 하자니까 뭐 대단한 병이라고. 노진에 며칠씩이나 떼어놓고 수술하면 퍽도 마음 편하겠다. 사람이 암이라는데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마는 병원에 가는 동안 내내 할머니 걱정뿐이었다. 연수는 그런 엄마의 태도에서 일부러 태연을 가장하고 있다거나 애써 불안감을 숨기려는 기미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만큼 엄마의 씩씩함은 자연스러웠다. 그것은 엄마가 워낙 자기 몸에 대해서 무심할 뿐더러 성격적으로 낙천적인 때문이었다. 정작 엄마 본인보다 더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쪽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하룻밤새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시종 굳은 표정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엄마의 푸념에 뭐라고 면박이라도 했을 터였다. 연수는 얼핏 아버지의 꾹 담은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는 걸 느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다소 낯설었다. 무슨 걱정이 저렇게 많은 걸까? 연수는 문득 저 어두운 심연에서 알 수 없는 조그만 불안감이 하나 떠오르는 걸 보았다. 하지만 연수는 곧 평소에 워낙 건강한 엄마였으니까 아버지도 그래서 충격을 더 심하게 받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이내 저 앞쪽에 종합병원이 보였다. 장 박사의 배려로 병실은 미리 잡혀 있었다.
연수와 근덕댁이 병실을 정리하는 동안 엄마는 심란한 표정으로 침대에 걸터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실은 비교적 깨끗한 독방이었다. 어머, 이게 무슨 오사래? 나 같은 사람한테 박사들이 줄줄이 붙고. 잠시 아버지와 정수가 밖으로 나간 사이 수술을 집도할 장 박사와 윤 박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그들을 반갑게 맞으며 환하게 웃었다. 이따 3시에 수술 들어갈 건데 괜찮죠? 장 박사가 부드럽게 묻자 엄마는 끄덕이며 윤 박사를 향해 물었다. 우리 집 양반은? 차트 보고 계세요. 같이 들어갈 거예요. 엄마는 윤 박사의 설명에 더욱 마음이 놓이는 듯 여전히 밝게 웃었다. 뭐니 해도 신랑이 좋은가 보네. 그럼 좋지. 연수는 엄마가 장 박사와 편안히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일로 걱정이 됐던지 벌써 여러 차례 영석의 전화번호가 호출기에 찍혀 있었다. 이런 사소한 배려, 다감한 마음 씀씀이가 늘 가슴 한 자락을 따뜻하게 채워주곤 했다. 연수는 혹 어젯밤 일로 그가 마음 상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병원을 나와 몇 달로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아무 일 없는 거지? 어젯밤부터 내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전화를 걸자마자 영석은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대뜸 안부부터 물어왔다. 연수는 새삼 뿌듯한 신뢰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야? 네, 괜찮아요. 거긴 어딘데? 병원이에요. 뭐? 병원? 병원에 무슨 일로? 엄마 수술 들어가요. 어머니가? 어떡하니? 너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거야? 그는 자꾸 묻는다. 묻는 한마디 한마디가 온통 걱정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울적했던 일들은 모두 먼지처럼 하찮게 날아가 버린다. 연수는 영석의 달콤한 목소리에 점점 몽롱한 충만감으로 도취되어 가고 있다. 나 보고 싶지 않니? 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리로 갈까? 아니에요. 왜? 근처에서 잠깐이라도 보면 안 될까? 오지 마세요. 제가 상황 봐서 전화 드릴게요. 꼭 전화할 거지? 네. 참, 부인 왔어요? 아직. 그럼 아직도 먹는 게 그렇겠네. 그렇지 뭐. 사서 먹는 밥이라도 잘 챙겨 드세요. 보고 싶다. 저도요. 사랑해. 수천 번을 들어도 가슴이 아린 단어. 보고 싶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연수는 전화를 걸 때마다 영석의 그 말을 들으면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늘 보고 싶어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짧은 단어가 주는 여운만큼도 길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이 세상 그 어떤 단어보다 가혹하게 느껴지는 까닭도 그래서였다. 언제나 몸과 마음이 따로 있어야 하는 이상한 그런 내 사랑. 수화기를 내려놓은 연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힘없이 발길을 돌리려다 문득 병원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인철과 눈이 마주쳤다. 엄만 좀 어떠시니? 곧 수술 들어가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집에 전화 있었어. 너 밥은 먹었니? 생각 없어요. 연수는 인철의 안타까운 눈빛을 의식적으로 피한 채 병원을 향해 앞서 걸었다. 이상한 일이다. 왜 이 사람의 호의는 늘 당연하거나 지나친 것으로만 느껴지는 것일까? 그녀는 마치 인철이 영석의 설 자리를 가로채기라도 하듯 내심 짜증을 내고 있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를 알리는 수술실 앞 빨간 표지판이 유난히 낯설고 무섭게 다가왔다. 연수는 어머니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보자 비로소 현실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안해하기는 정수도 마찬가지였다. 정수는 아까부터 화장실로 복도로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윽고 남자 간호사들이 끄는 이동 침대에 수술복 차림으로 실려 나오는 어머니를 보자 정수는 약간 겁먹은 듯한 모습이었다. 엄마, 안 무섭지? 안 무서워, 하나도. 엄마는 아직도 어리광이 몸에 밴 막내의 물음에 마음이 저려왔던지 애써 웃음을 지었다. 연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곁에 있던 근덕대기 울상을 지으며 덧붙였다. 어떡해요, 형님. 괜찮다니까 그러네. 엄마의 눈가에 보일락말락 이슬이 맺혔다. 연수는 뭔가 한마디라도 위안이 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좀처럼 아무 말도 떠오르질 않는다. 엄마는 불현듯 그윽한 눈길로 아들, 딸을 번갈아 응시하였다. 이윽고 이동 침대를 잠시 멈추고 섰던 간호사들이 수술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갑니다. 엄마의 모습은 곧이어 빨간 표지판이 내걸린 수술실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연수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있는 길지 않은 시간이 그녀에겐 마치 몇십 년이나 되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정수는 흡연실과 병원 복도를 오락가락하며 잘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를 졸장 피워대고 있었고 근덕댁은 화장실에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연수는 수술실 앞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무수한 동그라미를 그렸다. 수술의 성공을 뜻하는 의사들이 오케이 사인을 흉내내는 것이다. 엄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힘내세요. 이제 곧 활짝 웃으며 태어나실 거예요. 수술 들어가기 전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뒤늦게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연수가 앉은 한켠에 씁쓸한 표정의 인철이 물끄러미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몇 달 전부터 거기 서 있던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석상인 양 굳어 있었다. 어느 순간 연수의 눈시울에 고여있던 눈물이 빙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인철은 문득 연수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가만 고개를 숙였다. 한 움큼의 슬픔이 철선처럼 날아와 인철의 마음을 헤집고 있었던 것이다. 장 박사의 진찰실 안에선 아버지가 엄마의 수술을 앞두고 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중이었다. 온통 암세포가 번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판단조차 어렵게 된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는 이미 남파된 자신의 배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선장처럼 마지막 돌파구를 찾아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이곳저곳 들춰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여기 보이는 이것만 빼내고 나오자고. 사진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의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속이 타들어가는 아버지와는 달리 정작 수술을 집도해야 할 장 박사의 충고는 냉정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는 그 충고를 무시하며 앞에 놓인 사진을 손으로 짚어 보였다. 여긴 어때? 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랑 여긴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박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손으로 짚어 보이는 부분도 이미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구원을 청하듯 윤 박사를 돌아보았다. 그녀로서도 뻔히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못 되었다. 말해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잖아. 니들이 안 하겠다면 내가라도 해. 좀 침착해. 곧 수술 들어가. 일단 보고 얘기하자고. 장선배 말대로 하세요. 아버지는 자신도 저렇듯 냉정할 때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의사로서의 직업의식에 투철한 두 사람의 차분한 모습에 일말의 배신감마저 느꼈다. 사실 속으로는 아버지도 그들의 충고가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이라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자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마지막 1%의 가능성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1%가 아버지에겐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들에겐 애초부터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 어거지 수치에 불과했다. 그게 바로 회복불능의 환자에 대한 의사와 환자 혹은 환자 가족의 터무니없는 수치 대조표라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 후에도 수없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경험한 의사와 생애 단 한 번 죽음을 맞는 환자와의 이 엄청난 괴리감. 의사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소신을 이성적 판단이라 믿지만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 그들은 누가 뭐라든 말든 그 좁쌀 같은 수치에 자신들의 모든 걸 걸어놓는다.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버지는 지금 환자 가족 입장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그 좁쌀 같은 가능성에 대해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절박한 자기 처지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자네 심정 충분히 알고 있으니 우선 들어가 보기나 하자고. 아버지의 굳어진 심기를 의식한 듯 장 박사가 설득조로 말을 바꿨다. 아버지는 장 박사가 이끄는 대로 수술 준비실로 향했다. 아버지도 더 이상 부질없는 언쟁 따위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잠시 후 아버지가 일행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섰을 때 엄마는 이미 마취제를 맞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아버지는 불빛에 드러난 엄마의 마취된 모습을 처연하게 내려다보았다. 푸른 형광등 불빛 아래 수술복 차림으로 누워있는 엄마는 얼핏 보면 그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듯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도 아버지로선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자식을 둘이나 낳았으면서도 아버지는 아내의 출산을 지켜봐주지 못했었다. 두 아이 모두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외국에 가 있을 때 출산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이라고 한 것은 고작 그 2번뿐이었다. 평생 소처럼 일만 하는 엄마를 아버지는 당연히 건강하겠거니 여기며 살아왔다. 그동안 아픈 데가 왜 없었겠는가. 그저 평생을 시어머니 모시랴 남편 떠받들랴 자식 키우랴 해서 자기 몸을 종부리듯 했을 아내의 못난 세월이 이제와 아버지의 손끝을 저리게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는 밥 먹듯이 수술실에 드나들며 수술을 집도한 베테랑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장 박사가 침착하게 장갑 낀 손을 들어 간호사를 불렀다. 메스? 간호사의 손에서 메스를 건네받은 장 박사가 마침내 아내의 희디인 속살을 한 줄 획으로 그었다. 아버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질끈 두 눈을 감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흉측하게 갈라진 엄마의 뱃속을 들여다보았다. 갈라진 엄마의 배 안에 그것들이 있었다. 이 소름 끼치는 것들을 뱃속에 담아둔 채 엄마는 너무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뱃속을 들여다보던 장 박사와 윤 박사의 표정이 곤혹스럽게 일그러졌다. 예상은 했지만 상태가 이토록 심할 줄은 그 누구도 짐작 못한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형성될 때는 대개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하나는 종기처럼 엉켜있는 형태고 다른 하나는 꽃가루처럼 분산되어 나타나는 형태이다. 웬만큼 상황이 진전된 경우라 할지라도 암세포가 서로 종기처럼 엉켜있는 상태에선 눈에 보이는 걸 떼어내는 수술이 가능하다.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뱃속에 있는 저것들은 흩뿌려 놓은 꽃가루처럼 사방으로 분산되어 메스를 대는 순간 무서운 속도로 몸뚱어리를 헤집고 다닐 것들이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길을 돌릴 수 없는 갈데 없는 난파선의 선장이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장 박사와 윤 박사가 고통스럽게 아버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술대 위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차라리 부럽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자는 아내를 깨워서라도 이 여편네야 너 지금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게 좋겠느냐고, 그렇게라도 해주면 죽어도 덜 서운하겠느냐고 묻고 싶었다. 아니면 이 못된 여편네가 왜 나한테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하게 만드느냐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모든 게 당신 뜻대로예요.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지요.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 불평 없이 잠들어 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아버지는 수술대에서 돌아선 채로 한참을 넉넉한 듯 서 있었다. 이어 아버지는 조용히 마스크를 벗어 수술실 한켠에 내려놓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형광등이 푸른 불빛 아래 죽음보다 무거운 침묵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다. 어느 한순간 아버지는 문득 할 말을 찾은 사람처럼 걸음을 멈춘 채 고개를 돌렸다. 다더라. 사실상 수술 포기를 선언하는 아버지의 아픈 절규였다. 이윽고 수술실 벽에 기대선 아버지의 어깨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난파선에서 튕겨져 나온 보잘것없는 한 개의 나무 조각처럼 출렁거리며 천천히 수술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장 박사와 윤 박사는 금방 나동그라질 듯 휘청거리며 수술실을 나서는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엄마의 수술에 모든 걸 걸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신락 같은 기대조차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지금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온 세상이 모두 절망의 늪으로 바뀌어버린 듯 쓸쓸하고 아득하기만 했다. 아버지의 절망은 곧 한없는 자기 환멸과 분노를 몰고 왔다. 아버지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결국 지독한 자기학대뿐이었다. 얼마 후 엄마는 다시 이동 침대에 실려 병실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곧 항암제 치료가 시작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엄마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 마른 꽃처럼 앙상해질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끊어질 듯 아팠다. 결국 아버지는 며칠째 엄마의 병실 근처만 맴돌 뿐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었다. 애들한테 말하세요. 아직 다른 식구들이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눈치챈 윤 박사가 넌지시 충고를 해왔다. 그녀의 충고는 말 그대로 아내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라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들고 있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종이컵 속에 비벼 넣으며 윤 박사를 노려보았다. 적어도 이따의 충고나 듣자고 그녀를 찾은 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내한테 말할 수 없었던 어떤 말, 자식들에게 해줄 수 없었던 어떤 말, 해명, 위로의 말, 합리적인 대책, 암, 죽음. 그런 건 이제 아이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마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아내 일이 모두 없었던 일이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한사코 자기 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들었다. 정선배만 말아요. 아버지의 사나운 눈초리를 애써 피하지 않은 채 윤 박사가 말을 이었다. 기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때 일어나더라도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떤지는 연수 정수한테 그리고 언니한테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뭘 말해? 윤 박사는 아버지가 거칠게 따져묻는 말에 그녀 특유의 부드럽고 침착한 어조로 덧붙였다. 시간 없어요. 시간 많아. 죽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 저승에 옷가지를 싸갈 거야. 집을 전하를 거야. 죽는 데는 1분도 안 걸린다고. 장사 치르는 데는 3일이면 돼. 아직 시간 많아. 결국은 윤 박사의 사려 깊은 충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럴 땐 더 고통스럽다. 아버지는 윤 박사의 충고를 묵살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정선배. 윤 박사가 아버지를 막아서며 안타까운 호수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느 땐 그녀가 여자 후배라기보다는 친구나 누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해석할 정도로 통 크고 대범한 그녀의 성격 탓이었을까? 늘 애꿎은 아버지의 화풀이 상대로 곤욕을 치르면서도 매번 화해를 청하는 건 오히려 그녀 쪽이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밖으로 좀 나가요. 바람이라도 쐬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윤 박사의 제의대로 그녀의 진찰실을 나와 병원 뒤뜰공원으로 향했다. 가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보면서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들은 행복하다. 저들의 가족은 행복하다. 한동안 말없던 윤 박사가 문득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담배를 피워 물었다. 저도 하나 주세요. 아버지는 막 불을 붙인 담배를 윤 박사에게 건네주고 다시 한개비를 붙였다.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깊이 들어 마신 윤 박사가 허공을 응시하며 하던 말을 이었다. 난 가끔 집행을 앞둔 사형수한테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은 행복하다. 무슨 소리야? 그들에겐 삶을 정리할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이 여자 후배가 다소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의 의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형 선고가 주어진 환자와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의 대가로 받는 게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삶의 정리기간 같은 거죠. 살면서 미안했던 사람에겐 미안하단 말을 해줄 기회를 갖게 되고 마저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랑한단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윤 박사는 몇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졸지에 참변을 당한 부모에 대한 회한 때문이었을까? 병원 의사들 사이에서도 여정부로 통할 만큼 활달한 노처녀의 눈시울이 잠깐 붉어지는가 싶었다. 이어 윤 박사는 재빨리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고 담담한 얼굴로 아버지를 응시하였다. 연수와 정수한테 그 말을 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이론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라면. 아버지는 곤혹스러운 심경으로 윤 박사의 눈길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 기회마저 선배가 빼앗을 순 없어요. 원망사실 거예요. 윤 박사의 충고는 부드러운 톤이었으나 예리했다. 아버지는 그 예리한 충고에 가슴 한 군데가 아프게 찔리는 걸 느끼면서도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상관없어. 마음껏 원망하라고 해.
그까짓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결국 아버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다. 연민에 가득 찬 윤 박사의 시선이 저편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맥빠진 뒷모습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연수와 정수가 번갈아 병실을 드나드는 틈틈이 지켜본 엄마의 모습은 암 환자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밝았다. 내내 병실을 지켜가며 수발을 돕는 근덕댁도 처음에 울고불고 하던 것과는 달리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서 병원 복도를 휘젓고 다니며 전처럼 수다를 떨었다. 집 걱정만 아니면 한 며칠 휴가라도 나온 사람처럼 엄마는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다. 연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가 다른 환자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아이고 그만 좀 웃겨. 나 배 터진다. 실밥 터져. 대부분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비슷한 또래의 여환자들 틈에 끼어 근덕대기 넉살 좋은 수다에 배를 잡고 웃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병실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꿰맨자의 실밥을 풀 때도 연수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데려와야 했다. 연수는 수술까지 한 엄마를 나몰라라 방치하는 아버지의 무심함이 원망스러웠지만 별탈 없어서 그러려니 여기며 그나마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좀 지나치다 싶긴 했다. 엄마도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몹시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며칠 항암 치료가 이어진 후로 엄마는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었다. 연수도 대강은 항암 치료라는 것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식들한테나 올케한테나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때때로 쓸쓸한 표정으로 병실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을까. 그날도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몇 번 연수의 눈에 띄었다. 아버지 오시라고 할까요?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며 연수가 물었다. 신경이 몰려 돌처럼 딱딱해진 뒷덜미며 양어깨 근육이 그간 엄마의 조바심 나는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병원일 바쁠 텐데 뭐하러 오라가라 해. 놔두고 연수 너 일찍 들어가서 할머니 잘 돌봐드려야 한다. 엄마는 여전히 창밖에 나가 있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한 손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연수는 등 뒤에서 가만히 엄마를 안았다. 연수야. 네? 너 몇 살이냐? 24살. 아이고 우리 딸 시집갈 때 다 됐네. 엄마는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흔든다. 등 뒤에서 엄마를 껴안고 있는 연수도 리듬을 타듯 천천히 몸을 흔들었다. 이 고즈넉한 평화. 연수가 아직 어릴 때 엄마는 가끔 놀이터에 데리고 가 그네를 태워주곤 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어린 연수를 무릎에 앉히고 그네를 태워주는 게 엄마에겐 가장 쉬운 스트레스 해소법 가운데 하나였다. 그럴 때마다 연수는 까닭없이 슬프기도 했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흥얼흥얼 시름을 떨쳐내기 위한 몇 마디 가락에 실려 그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어린 연수는 어째서 그 똑같은 동작이 어떨 땐 슬픔이 되고 어떨 땐 평화가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 연수는 어머니 등에 기대어 어릴 적 그 고요한 평화를 느낀다. 연수야, 너 뭐하니? 한가롭게 몸을 흔들던 엄마가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렸다. 연수는 주름처럼 달콤한 회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엄마 냄새.
나 냄새나니? 벌써? 아주 옛날부터. 뭐? 어디? 무슨 냄새? 엄마는 펄쩍 뛸 듯이 놀라며 연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연수도 엄마의 얼굴을 빤히 응시하였다. 엄마한텐 좋은 냄새가 나요. 어릴 적부터 그 냄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하려다 문득 목이 메었다. 연수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화장품 냄새. 기집애? 병원 냄새지 화장품은 무슨. 밉지 않게 딸을 흘겨보는 눈가에 어느덧 골이 깊어진 잔주름이 보인다. 예의 잔주름이 그네를 태워주던 시절의 어머니를 세월 저편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농담이에요, 엄마. 그런 거 없어요. 기집애 둘러대기는 정말이라니까. 엄마가 벌써 늙었다는 증거일까. 무심코 꺼낸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연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형님, 뭐가 정말이라는 거예요? 마침 식판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던 근덕댁이 호들갑스럽게 말참견을 해왔다. 식사하세요. 저 그만 갈게요. 연수는 근덕댁이 어머니 무릎에 식판을 차려주는 모습을 잠시 보다 병실을 나섰다. 그녀가 병실을 나서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왔다. 간호사는 들어오자마자 엄마의 팔목에 꽂혀있는 항암치료제 주사바늘을 빼버렸다. 엄마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근덕댁도 놀란 토끼 눈으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거 왜 빼요? 치료 다 끝났어요? 간호사는 근덕댁이 묻는 말엔 대꾸도 없이 기둥에 매달린 주사병을 걷어들이고 있었다. 이상하다.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엄마는 근덕대기 중얼거리는 소리에 불안한 듯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간밤처럼 어지럽거나 떨리고 그러지 않으시죠? 네. 간호사는 간단히 한마디 묻고는 곧 몸을 돌렸다. 근덕대기 황급히 그녀를 가로막아서며 물었다. 근데 우리 형님 어젠 왜 그런 거예요? 간호사는 그 말엔 대꾸도 없이 뭔지 모를 어색한 미소를 흘렸다. 무안해진 근덕대기 나가는 간호사의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이기죽거렸다. 병원 사람들은 너무 잘나서 그러나? 어째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한대? 엄마는 주사바늘이 뽑혀나간 팔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암이라는 항암치료제는 왜 빼갈까? 간호사의 태도가 어쩐지 미심쩍었다. 어젯밤 몸살이 나는 것처럼 춥고 어지러웠는데 그렇다면 약을 더 줘야지 왜 멀쩡한 주사약을 걷어가는 것인지 동 납득할 수가 없었다. 이럴 때 의사인 남편이라도 곁에 있으면 뭘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 고모부가 오셔야 퇴원을 할 건지 상태가 어떤지 속 시원히 알 텐데. 바람이 나셨나? 어째 요즘 통 안 오시네요? 엄마는 마치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이빠른 소리를 하는 올케한테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서운함을 그대로 내비쳤다. 글쎄 지겹나 보지. 무심한 인간. 지 옆에 내가 아픈지 어떤지 궁금하지도 않나? 벌써 며칠을 나누는 거야.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그저 지들만 알지. 근덕대기 모처럼 말이 통한다 싶었던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을 기세였다. 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남자들은 여자처럼 맨스를 했으면 하루 걸러 한 번씩 전쟁이 났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걸 못 참아 괜히 여기저기 총절만 해댈 거라고요. 으이그 징그러운 족속들. 근덕댁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진저리를 치며 식판에 담긴 밥그릇 뚜껑을 열었다. 엄마는 수저를 들 생각도 없이 조용히 창밖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들이 하루가 다르게 헐벗은 꼴로 야이어가고 있다. 그 광경을 내다보는 엄마의 마음도 스산하기만 하다. 문득 저게 인생이려니 저렇게 야이어가다 끝내는
이 세상 훨훨 떠나는 거겠지. 그런 상념에 빠져있는 엄마의 눈가에 문득 푸르스름한 그늘이 내려앉는다.